메인도 함수고,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C 프로그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C에서는 구조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내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구성할 것인가가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객체들을 모델링해서 프로그램 만들지가 핵심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기능 중심이었으면 클래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는 거고, 거기서는 데이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객체지향에서도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클래스가 아니라 함수예요. 객체에 있는 메소드라고 보통 하죠. 메소드도 객체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 함수인 거고요. 함수는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이거는 객체지향에서도 차이는 없습니다. 이 함수가 좋은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응집성이 높아야 되겠고, 다른 하나는 결합성이 낮아야 된답니다. 응집성이 높다는 거는 이 함수가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 안 돼요. 함수는 특정한 기능 하나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결합성이라는 것은 이 함수를 수정해야 되는데, 얘를 수정했더니 막 몇 개 함수를 또 수정해야 돼. 그러면 결합성이 높은 거예요. 결합성이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협 변수를 쓴다. 이 전협 변수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함수 간의 결합성을 높여줘요. 왜냐하면 이 전협 변수는 여러 함수에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함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합성을 갖게 됩니다. A 함수도 무슨 똑같은 A, B가 함수가 똑같은 전협 변수 쓰면은 이 두 함수는 높은 결합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협 변수를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한 가지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는 코드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혹시 측정을 해보면은 함수의 크기가 크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함수의 크기는 작아야 되는데 함수가 막 100줄, 1000줄 돼. 그럼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수. 매개 변수도 많으면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제 그 함수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좀 많을 때 그걸 어떻게 줄일까?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매개 변수들 중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함수는 x와 y 좌표를 받는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되겠죠. x값, y값. 근데 x와 y값을 그렇게 주지 않고 코오디네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구조체를 하나만 전달할 수 있죠. 그럼 매개 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많은데 이 매개 변수 봤더니 얘네들은 하나의 어떤 정보를 나타내. 두세 개가. 학생 정보를 나눠서 전달했다든지, 그러면 나눠서 전달하지 말고 학생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일부 정보만 보냈으면은 나중 되면은 그 일부 정보가 아니라 다른 정보가 또 필요할 수도 있죠, 학생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매개 변수들이 혹시 많으면 이제 걔네들이 같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 건데 내가 분리해서 전달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모으면 되겠고, 이렇게 모았을 때
객체지향에서는 또 뭘 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x와 y 두 나눠 쓴 거를 포인트라는 걸로 묶어가지고 구조체를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매개 변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 객체지향에서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는다 그랬죠. 그럼 포인트를 정의하면 포인트 데이터 x와 y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x와 y를 처리할 때 쓸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같이 만들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모듈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근데 이 노는 애들이 어떤 모았을 때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면은 그 정보를 정의하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뭐 주소, 학생, 뭐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죠. 따로따로 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하면 값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 C 때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함수의 입력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함수의 출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매개 변수가 입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할 수도 있어요. 출력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는 좋은 스타일의 함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함수 가서 좀 더 7장 함수에 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값을 함수의 실행 결과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되돌려 줄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우리가 return 문을 사용하죠. return 문. 그래서 함수는 언제 종료하냐? 더 이상 실행할 것이 없거나 return 문을 만나면 함수는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실행의 종료이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이제 C++에서는 예외가 발생됐을 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외라는 거. 실행시간 예외라는 게 있거든요. 실행시 실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함수도 비정상 종료되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고, 우리가 일부러 그 프로그래밍 목적을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로우예요. 나중에 몇 장이더라? 10장인가? 10장 가면 예외 처리하는 방법 설명드릴 텐데, 오류 처리하는 방법, 거기서 보면은 스로우라는 문이 있고, 스로우 뭘 던져버리면은 얘는 프로그램이 함수가 그 위치에서 비정상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읽어보면 되는데, 메인 함수도 표준적으로 보면은 어디 갔어? 옆에 가면 여기에도 봐. 인트 쓰죠. 물론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여기를 보이드 써서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표준적으로는 인트를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에 여기에 매개 변수를 쓸 수도 있어요. 리눅스나 이런 콘솔 프로그램 만들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move, copy, 뭐뭐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려면 여기서 처리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 만들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매개 변수는 안 써도 되는데, 주로 이제 반환 타입은 int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return 0 하면은 이 0을 받는 데는 누구야? 누가 받아? 이
메인을 실행하는 주체는 운영체제예요. 우리가 더블 클릭하든 뭘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실행은 누가 하는 거야? 운영체제가 하는 거고, 종료되면 운영체제가 메인의 리턴 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 0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영체제한테 이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는 용도로 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반환 타입이 있으면 뭘로 끝나야 돼? 리턴문으로 끝나야 되죠. 얘가 반환 타입이 없으면 리턴문이 없이 그냥 실행할 것이 없어도 끝나지만,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리턴문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요 반환한 타입이 얘야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메인은 C에서 C++에서 예외적으로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끝나면은 그냥 리턴 0을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써요. 리턴 0을 쓰는데 유일하게 int임에도 불구하고 리턴이 없어도 메인은 문법 오류로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특이 상황이니까 알아두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int인 경우에도 리턴 없이 작성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 함수 선언하는 이유는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번역할 때 제대로 번역할 수 있게, 문법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함수 선언이나 정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번역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번역한다는 거예요. 한번 쭉 갔다가 다시 두 번 걸쳐서 번역하면은 저거 문제 안 될 텐데 뒤에 있으니까. 근데 컴파일러는 그냥 한 번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번역을 해요. 요 위치에 갔을 때 이게 함수 호출인데 얘가 이렇게 인자 없이 호출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선언이 또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함수 정의가 같은 파일 내에 있지만 다른 파일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파일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함수 선언이 없으면은 번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함수 선언은 함수 호출 위치와 상관없이 함수 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함수 선언은. 그래서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함수 선언을 늘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 함수 선언은 보통 파일 내에 해도 상관없겠지만 보통 어디다 해요? 헤더 파일에 해서 이제 다른 파일에서 이 파일에 있는 함수들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C++에 들어왔고,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식별자 이름 정의하는 골칫거리를 조금 해소해 주려고. 그래서 이름들을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식별자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요 연산자를 써요. 그래서 요 앞에 오는 게 네임스페이스 이름, 뒤에 오는 게 식별자예요. 그래서 요 식별자는 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다 std에 정의가 되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네임스페이스 std 여기다가 이제 함수나 함수 정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이 CSE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임스페이스는 한 곳에 다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 곳에 똑같은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그 표준 라이브 헤더 파일들마다는 뭐가 있냐면 네임스페이스 std가 있고 함수 선언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 파일, 요 파일, 요 파일, 요 파일에도 다 무슨 정의가 들어가 있어? std 네임스페이스 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std 네임스페이스는 이들을 다 합친 거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뭘 정의하면 한 곳에 모아서 정의해야 되는데 네임스페이스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해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cstdio.h 얘랑 cstdio랑 원래 stdio.h와 차이점이 뭐냐면 cstd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임스페이스로 묶어놓은 거예요. 얘는 원래는 C에는 네임스페이스가 없으니까 네임스페이스 정의가 stdio.h에는 있을 수가 없죠. 얘는 CS는 그대로니까. 그런데 얘를 그 C++에서 네임스페이스 통해서도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이유는 과거 호환을 위해서 C++에서는 이 scanf를 두 군데 다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가 특별한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광역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모든 식별자의 이름은 특정한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 있거나 광역 공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인 함수예요. 메인은 특별한 네임스페이스에 넣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기존 C 코드도 컴파일이 돼야 되겠고 새로운 것도 컴파일이 돼야 되니까 C 함수들은 일반 네임스페이스에도 그러니까 광역 네임스페이스에도 정의가 되어 있고 std 네임스페이스에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되게 쓰고 싶으면은 항상 C 함수든 C++든 std 땡땡 써주는 게 권장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include 할 때 stdio.h가 아니라 cstdio 그러니까 C++에 맞게 바뀐 헤더 파일을 포함해서 쓰는 게 C++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입니다. 광역 영역. 뭐 근데 우리가 실제 네임스페이스 특별히 정의할 일은 많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회사 같은데 프로젝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또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정의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의하는 어떤 함수들을 우리의 네임스페이스에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또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쪽 사람이 내가 쓰는 이름을 또 쓸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나눠 놓으면은 서로 간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개발할 때도 이 네임스페이스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C++에서 이제 입출력 할 때 C에서는 printf, scanf 함수를 이용했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C++에서는 객체를 이용해서 입출력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왜 제가 그 교과 소개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했을 때 뭔가 이점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하죠. 그러면 이 표준 입출력을 객체로 모델링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뭐냐? 뭐냐? 그거 생각해 보면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태.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scanf 함수 호출하고 또 scanf 또 호출하면은 이 scanf들이 실제는 독립적인 함수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scanf는 버퍼 입력을 처리합니다. 버퍼 입력.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막 입력했어요. 키보드로. 그럼 그 입력한 데이터들은 어디로 가요? 버퍼로 가 있어요. 그리고 scanf에서 뭔가 읽어드리면 이 scanf는 어디서 읽는 거야? 키보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버퍼로부터 읽어요. 물론 버퍼가 비어 있으면 키보드 입력하라고 컴퍼가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scanf는 버퍼에 있는 것부터 데이터를 이제 취합니다. 근데 이 버퍼가 그 scanf에 의해서 비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입력한 거를 다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scanf를 부르면은 얘는 어디서 처리해? 그 남아있는 버퍼에서 처리해요. 그 얘기는 scanf와 scanf를 호출한 사이에 이 둘은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scanf가 처리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 scanf 함수 호출하고 또 scanf 함수 호출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scanf는 첫 번째 scanf가 그 이전 scanf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물론 버퍼를 뭔가 비울 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scanf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두 번째 불렀을 때 또는 다음에 불렀을 때 이전에 이 함수가 어디까지 뭘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사용자가 뭔가 기록했다가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C에서. 어떻게? 저장을 당연히 해야죠.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근데 C에서 그런 함수가 필요했어요. 이 함수는 예전에 이 함수가 어디까지 뭘 했는지를 또는 어떤 값을 만들어냈으면 그 값을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함수가 또 그 다음 호출이 또 써야 돼. 응? 제기합수는 얘를 계속 오는 거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역 변수에 저장하면 사라지죠. 그럼 어디다 저장하면 돼? 전역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 스태틱 지역 변수라는 거 알고 계세요? 스태틱이라는 수식어를 지역 변수 앞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원래 지역 변수는 이 함수가 실행되고 그때 생겼다가 이 함수가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변수예요. 근데 정적 지역 변수라고 스태틱한 애들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C에서 함수가 한번 호출했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 예전에 이 함수가 뭔가 얘한테 줘야 돼. 다음 또 호출했을 때 필요해서. 그러면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역 변수로 쓰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정적 지역 변수 쓰는 거가 있는데 모듈화 측면에서 보면은 전역 변수 쓰는 건 별로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역 변수 쓰면 요 변수는 요 함수 거가 되니까 제한이 되는데 그 수명이 이제 길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적 지역 변수가 필요한 어떤 함수 기능이면은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가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상태로. 그래서 이 cout scene이라는 애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디까지 했는지. 자기의 상태로. 그러니까
객체는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상진이라는 객체다. 그럼 그 객체는 김상진의 이름, 뭐 나이 이런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객체가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한번 만들면 이 객체가 소멸될 때까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물론 이 상태는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CRC는 프로그램 시작하면은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객체예요. 그리고 정보를, 필요한 정보들을 유지해. 그래서 계속 작업하면은 그 다음에 뭘 작업해야 되는지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뭐 포맷 정보라든지 뭐 소수점 몇 자리까지 찍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그거를 얘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매번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설정해 놔. 소수점 2자리까지 찍어라. 그럼 설정해 놓으면은 얘는 그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객체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기억하면 되잖아요.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소수를 출력하라 그러면 딱 2자리까지만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이 CRC라는 그 입출력하는 애들을 객체로 모델링 했다. C++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아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C++에서 얘를 객체로 모델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인 함수가 있다. 얘는 객체로 모델링할 이유가 하나 없죠. 사인 30도, 50도. 그럼 50도를 물어볼 때 예전에 30도를 물어봤는지 15도를 물어봤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C 때나 C++ 때나 그냥 함수 하나 만들어 쓰면 돼요. 인자 갖고 다 되는 애. 인자만 전달해서 다 되는 애. 그러면 걔는 객체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 쓰면 돼. 근데 상태를 기억하고 있고 이 상태를 기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면은 그 기능은 C++에서는 객체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printf, scanf를 쓸 수도 있지만 printf를 쓰지 않고 cout과 sin이라는 걸 쓰고 있고, 또 얘네들은 그냥 그 함수를, 원래는 객체면은 객체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소드를 불러야 돼요. 상진이 객체 이름이면 get name, 그러면 제 이름을 주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연산자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비트 이동할 때 쓰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보면은 요 데이터를 cout은 뭘 나타내는 객체예요? 화면, 표준 출력. 그러면 얘가 요 표준 출력으로 보내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C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N1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표시에서 그렇게 연산자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원래 의미하고는. 얘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저런 게 가독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조금 퀘션이에요.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는데, 저렇게 연산자 정의하는 게 번내는 건지 뭐는지는 그거는 조금 그래요. 근데 그게 저 C++를 만든 본잡의 스타일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잠깐 보면은 여기서 정수 입력 해가지고 이렇게 정수를 하나 받고 또 정수 하나 받아서 그 정수의 합을 출력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자, 원래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수를 읽었어요. 여기에 요게 뭐예요? 요 앰퍼스 요 기호가 뭐예요? C에서 주소 연산자죠. 주소 연산자를 써서 scanf 함수의 n1에 주소를 전달해요. 그럼 왜 주소를 전달할까? 자, 이 메인 n1은 메인에 있는 함수예요. 메인에 있는 변수예요. 메인의 지역 변수예요. 원칙은 어떤 지역 변수는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어떤 함수의 지역 변수를 우리가 선언했으면 이 변수는 누구 거야? 그 함수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원칙이고요. 그거를 잘 지켜야지만 그 의존성이 낮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얘한테 뭘 줘야 돼? C에서는 그 함수에 주소를 줘야 됩니다. 지역 변수의 주소를 주게 되면은 내 것도 아니지만 주소가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1은 메인 거지만 누가 수정을 해줘야 돼? scanf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주소를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소를 안 쓰고 있죠. C++에서는 주소를 안 쓰고 있어요. 얘도 연산자이지만 연산자는 함수의 그냥 간결한 표현이에요. 함수를 부르는 다른 방법이에요.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프린트를 연소, 뭐 스캔f를 연소, 뭐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연산자로 표시한 건데 얘는 저 주소를 안 쓰고 있어요. 주소를 안 쓰고 있지만 이 n1이라는 거를 cn 객체가 가져와서 수정을 해요. 그리고 그 수정된 결과가 메인에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에 왜 저렇게 됐냐? 이제 C++는 원래는 C에서는 기본 인자 전달 방식이 뭐냐면은 값 전달 방식이에요. 값 전달. call by value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 x는 g 함수 거예요. 그리고 이 x를 f의 인자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이다.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f의 f 거인 n 변수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n 갖고 뭘 하든지 간에 이 x에는 영향 줘, 안 줘? 안 주죠. 이게 call by value고 함수 인자 전달은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 함수 간의 의존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얘만 보면 돼. 코드를 이해하려면.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소가 버리는 거고 이 두 개는 되게 밀접한 거죠.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얘도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이 주소 가서 이 x가 어떻게 여기서 변하는지 알아야 이 함수가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전달하고 주소를 포인트로 받는 거를 call by address, 주소 전달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값 전달, 주소 전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 전달은
왜 쓰냐? 이것처럼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에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수업 함수 아시죠? 수업 함수는 변수 두 개의 그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런 걸 만들려면은 call by value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 또 뭐가 있냐면은 배열 같은 걸 전달해야 되는데 구조체를 전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거워요. 무겁다는 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애를 전달하면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좀 더 빠르게 전달하려면은 복사하는 대신에 뭐만 주면 돼? 주소만 주면 돼요. 주소는 끼케야 4바이트. 간단한 거. 인트 하나 전달하나 주소를 전달하나 차이는 없어요. 비용적인. 그럼 내가 이만한 데이터를 주소 하나 전달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C++는 무슨 언어? 객체지향 언어예요. 그러면 인자로 뭘 많이 전달하겠어요? 객체를 많이 전달하겠죠. 이 객체는 어떤 애냐면 구조체 같은 복합 타입이에요. 복합 타입들도 기본적으로 좀 무겁죠. 많은 데이터를 구조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를 전달할 때 값 전달하기에는 뭐가 돼? 부담되겠지. 그럼 뭘 해? 주소 전달하잖아. 근데 주소 전달은 싫어. 문법이 마음에 안 들어. 주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번잡이 다른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를 call by reference 해가지고 참조 전달이라는 걸 썼어요. 그런 걸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7장 가면 또 설명드리겠는데 C++는 이제 함수에서 다른 이제 함수에 인자 전달할 때 인자 전달하는 방식이 값 전달, 주소 전달. C는 두 가지만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이제 C++는 참조 전달이라고. 그리고 이 참조 전달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주소 전달과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어요? 내 데이터가 아닌데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N1과 N2는 뭘 한 거다? 참조 전달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스캔F를 썼었는데 그때는 주소를 전달해야 됐었고 저 왜 주소 전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왜 안 했을까?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참조 전달이 뭔지 그거는 이제 조금씩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C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C에서의 변수 선언 위치는 함수 시작하고 해야 돼. C는 변수 선언을 함수가 시작하면 다 해야 돼요. 먼저. 근데 C++나 요즘 언어들은 변수 선언하는 위치가 제한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돼. 근데 아무 데서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가독성이 좋은데 그리고 사용하는 데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해요. 왜냐면 멀리 있으면 또 올라가야지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선언해서 가독성이 괜찮은 위치에다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여기다 선언해서 N1 쓰고 N2 쓰고 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 위치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코드에서 달라진 점은 여기 썼을 때는 우리가 변수 선언과 동시에 뭘 할 수 있어요? 초기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초기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괄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11부터는 11 이전에는 요것도 다음 노트인가 설명드릴 텐데 그 C부터 사용했던 초기화 문법이 있고 C++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버잡이 도입한 어떤 초기화 방법이 있어요. 총 한 5가지 뭐 3가지 아주 복잡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 너무 종류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하자 해서 나온 것이 요 중괄호를 이용하는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C++11부터는
모든 경우를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문법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최신 코드를 볼수록 요거를 많이 써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안 되진 않아요. 왜? 항상 새로운 문법이 도입돼도 과거 문법을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해도 되고, 예에서 예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되게 어색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로 많이 써요. 그리고 예를 쓰면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기화 문법도 모던 C++가 되면서 좀 달라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보였는데 std 땡땡 and l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줄 바꿈을 해줘요. 줄 바꿈을 해주는데, 줄 바꿈을 할 때 우리가 std 땡땡 cout 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줄 바꿈 문자. 이렇게 해도 돼요. 얘도 상관없어요. 근데 원래 얘는 문자열이 아니라 얘 하나는 원래 뭐예요? 문자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나은 방법. 이렇게 하나 차이는 없는데. 근데 C++에서 시도 때도 없이 AND를 하게 되면은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AND를 거의 안 쓰고 맨 마지막에 한번 써요. 그러니까 막 출력을 해야 되는데 줄 바꿈을 계속 해야 돼. 그럼 그때마다 std, AND를 안 쓰고 그때는 뭘 써요? 요걸 써요. 줄 바꿈하고 싶을 때 그 줄 바꿈 문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cout 할 일이 없어. 그럼 맨 마지막이야. 그러면 그때는 얘 대신에 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용도는 AND L은 줄 바꿈을 해주는데, 줄 바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뒷정리를 해줘요. 그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C++는 워낙 또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 AND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AND의 용도는 뭔지 알겠죠? 줄 바꿈하는 용도예요. 요거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요 프로그램 보면은 문자를 하나 입력받고요,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요. 근데 뭐부터 입력받냐면 정수를 입력받아요. 정수를. 그러면 내가 정수를 입력할 때 키보드로 치면은 어떻게 친다? 10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치고 0 치고 엔터 키를 칠 거예요. 그럼 버퍼에 요 세 개 문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 씬에서 n을 정수를 하나 취하면은 뭘 취하냐면 요걸 취해가지고 10이라고 바꿔가지고 n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버퍼에는 뭐는 아직 남아있어요? 요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 getLine이라고 하는 함수는 요걸 만날 때까지 전체를 취합니다. 버퍼에 있는 거를. 요 줄바꿈 문제를 만날 때까지 다 취해요. 근데 바로 얘를 취하게 되면은 나한테 그 문자를 입력할 기회를 주지 않고 뭘 취해? 얘를 취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원래 정수 하나, 문자 하나 입력하고 싶었는데 문자를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정수를 입력받다가 getLine 같은 거 쓸 때만 발생해요. 다른 걸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10치고 또 20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알아서 그 줄바꿈 문자 건너뛰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취해줘요. 근데 언제 안 되냐면은 이런 줄바꿈 문자가 버퍼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getLine 같은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 getLine은 이 줄바꿈 문자 만날 때까지 취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버퍼를 비워줘야 돼요. 버퍼를. 그래서 그 버퍼를 비우는 방법이 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게 ignor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ignore는 2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256을 쓰는지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 의미는 256바이트를 무시하거나 얘를 만날 때까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은 10치고 스페이스를 촉 눌렀다가 한 스페이스를 한 10분 동안 눌렀다가 엔터 치면은 250개 잘라 먹어도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 쓰셔도 돼요. 요 밑에는 최대 크기를 잡아서 주는 거예요. 버퍼의 최대 크기. 그러면 그런 아주 모질놈 스페이스를 엄청 치고 엔터 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저지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할 때도 입력 데이터를 쭉 받아야 되는데 씬이나 스캔F 쓸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정수를 입력받다가 getLine을 처리해야 될 때. 한 줄의 문자 입력 같은 라인을 처리해야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버퍼를 비워야 됩니다. 버퍼를 비울 때 이제 쓰는 게 ignore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getLine은 두 종류인데 어디 갔냐?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게 있고 IOStream에 정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차이가 뭐냐면은 길어질 것.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getLine은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걸 쓴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은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C++에 도입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그 밑에 거는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죠. 그거는 예전 C 문자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초반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std 스트링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C++에서는 문자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 C처럼 컨스 캐릭터 포인터나 캐릭터 배열 대신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